저 이거 치면 안 돼요. 재원이 맞죠? 네. 그래. 원장님이랑 이름이 똑같네. 예? 최재원. 그런데. 미안해. 자, 이번 시험에 꼭 나올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애인데, 우리말 번역은 엑스레이는 번역이 안 되고 회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회절이라는 현상 들어본 적 있죠? 뭐 지금 회절이라는 현상을 뭐 굉장히 뭐 더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물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회절은 전형적인 입자의 성격이에요, 파동의 성격이에요. 전형적인 파동의 성격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회절의 성격이 뭐예요? 대표적인 회절의 성격.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로 문을 닫아 놓아도 바깥의 소리가 들리죠. 그게 대표적인 회절이죠.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아 놓아도 조그만 틈새로 빛이 싹 새 나오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회절이죠. 그래서 입자들은 그렇게 안 되는데 파동들은 그런 성격을 갖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지만 고체 결정안의 그 규칙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실험 테크닉을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고 하고 말이 좀 길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XRT라고 줄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배우려면 한 학기 내내 이것만 배워야 되거든요. 한 학기 내내 막 배우고 막 계산도 해보고 엑셀로 막 계산하고 그다음에 수학적으로 증명도 해보고 막 해야 되는데 그 뭐 그렇게 할 건 아니고 그냥 시험에 딱 나오는 부분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당최 이게 뭐 하는 상황인 시츄에이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실험을 살짝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실험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고체 샘플, 고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소금 같은 거 보통의 경우는 고체 뭐예요? 당연히 고체잖아요. 뭐 소금 같은 거나 아니면 흙 이런 그 고체 샘플들을 가져다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라고 하는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체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혹시 왜 그거 그 초등학교 때 왜 그 약사발, 막자사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약사발, 막자사발. 그래서 약국에 가면 있죠. 약국에 가면 알약을 가루약으로 만들어주는 요런 이제 도자기처럼 된 요런 그릇에 알약 넣고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곱게 만들어서 이게 가루약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장치예요. 그런 장치를 전문 용어로 몰타르라고 해요. 몰타르. 그래서 몰타르라고 하는 그릇의 단면을 보여준 건데 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몰타르는 그 약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막자사발하고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 약국에 있는 건 되게 허접한 거고 이건 굉장히 비싸요. 아주 고가예요.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그 뭐로 돼 있냐면 강옥으로 돼 있어요. 강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강옥? 혹시 지구과학 시간에 모스 굳기계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왜 그거 딱딱한 순서 이렇게 지구과학 시간에 이게 조은판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육안으로 보는 색깔하고 이렇게 쓱 긁어서 보는 색깔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게 광물들은 지들끼리 이게 쳤을 때 누가 좀 더 딱딱하냐, 누가 더 무르냐 이게 그 뭐냐면은 구분을 하는 또 하나의 성격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지질학 전공한 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이런 광물들 사이에 누가 좀 더 딱딱하냐, 누가 좀 더 몰랑몰랑하냐의 그 순서가 있다고. 그거를 해놓은 사람 이름이 몰스인가 봐. 그걸 한 사람이 몰스. 그래서 그 몰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서 순서를 잡아놓은 딱딱한 정도.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몰스 굳기, 딱딱하기. 뭐 한자말로는 경도계가 되겠지. 그 몰스 굳기계. 그래서 누구보다 누가 더 딱딱딱딱해서 하여튼 1등은 누구겠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그 왜 다이아몬드 포레버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거 뭐야? 그거 태희야? 네? 만약에 결혼하는데 반지를 받아야 되겠어. 어?
현수 제대로 들어라. 유리 반지를 원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원해요? 아니 재밌어.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취향을 물어보았어요. 취향을 물어봤어요.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들어도 아는 그 다이아몬드 그게 가장 딱딱하기로 1등이거든요. 그 1등 다음 2등이 강옥이에요. 알겠죠?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이 그릇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게 제일 좋겠지. 하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 너무 고가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쓸 수는 없고 딱딱한 것으로다가 두 번째인 강옥으로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기 좀 어려워요. 이게 그 예쁜 색깔을 갖는 게 아니고요. 약간 거무튀튀한 색의 옥인데 예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두께도 이렇게 두껍고 엄청 튼튼해요. 그래서 엄청 딱딱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딱딱한 물질을 넣어 두어도 강옥보다 딱딱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넣지 않는 이상 강옥으로 압력을 주면 무조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고체 샘플들이 딱딱할 수 있는데 그거를 뭐냐면 깨부수기 위해서 강옥이라는 재질로 돼 있는 이 뭐냐면 막자사벌하고 약 막대기 이거 알겠죠? 요 세트로 돼 있는 애를 몰타르라고 합니다. 가격은 내가 대학원을 다니던 2000년 초반, 그러니까 월드컵을 하던 2002년 근처 그때 가격이 20만 원이었거든요, 한 세트에. 근데 지금은 좀 더 비싸졌겠죠. 그래서 실험실에 가면 이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 나라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얘는 거의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중국이 강옥이 제일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물질 자체가 비싸서 하여튼 이제 고가긴 한데 거기에 놓고 얘를 이게 뿌각뿌각 해가지고는 부셔가지고 이렇게 갈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처음엔 돌멩이 같았던 게 뭐가 되겠어요? 파우더가 되겠죠, 파우더. 그래서 곱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자, 얘는 그냥 평소에 볼 수 있는 유리판이에요. 유리판 알죠? 유리판. 크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2cm, 5cm라고 써놨는데 이건 그냥 대충이에요, 대충. 이게 이 유리판을 실제 엑스레이를 실험하는 사람이 직접 만들거든요.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이 크기는 실험하는 사람의 취향이에요, 취향. 내가 이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걸 다 만들거든요. 스스로 엑스레이 실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유리판을 가져다가 잘라요. 자른 다음에 그러니까는 요런 식으로 유리라고 하는 게 이런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 세로 2cm, 5cm여도 두께가 뭐 한 0.5mm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두께가 있는 유리판을 이 중간쯤을 긁어내는 거예요. 살짝. 중간쯤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끈한 유리판인데 이 중간쯤을 어떤 방법으로 긁어내요. 긁어내면 여기 아주 약간 조그만 부피의 공간이 생기겠죠. 공간이 생기죠. 그걸 내가 그냥 뭐라고 쓸 말이 없어서 홈이라고 한 거야, 그렇죠? 홈이 패였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유리판을 이렇게 긁어요. 긁어가지고는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 홈 어떻게 팰까요? 이거 어떻게 긁어낼까요? 칼로. 칼로요? 유리인데 나무도 아니고 유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톱. 손톱으로요?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라인더요? 유리인데 웽 하다 보면 강옥이요? 강옥이 깨는 거라서 다 깨지잖아요. 깨지면 안 되지. 어떻게 하냐면 물이요? 물에 유리 넣으면 녹을 경우 이게 유리컵을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물을 겁나 세게 싸가지고. 그럼 깨지겠죠. 와장창 깨지겠죠. 진짜요? 블루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네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얘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유리판에 딱 준비를 한 다음에 유리판에 딱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에 그 스카치 테이프 있죠.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홈만큼 조그맣게 붙여요. 스카치 테이프를.
알겠죠? 그런 다음에 실험실에 가면 양초 있죠, 양초. 양초 알죠, 양초? 양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담아놔요. 양초 덩어리를. 그런 다음에 밑에서 이 가열을 하거든요. 그럼 양초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르르 녹겠죠. 그 양초가 녹은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왁스라고 하거든요, 왁스. 그래서 왜 그 관절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다치면 병원에서 가서 왁스 치료도 하는데 병원에서 왁스 치료 받아본 사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병원에 가면 양초를 잘라다가 끓여 놓아서 양초가 액체처럼 녹아 있는 이런 베스가 있어요. 그 정형외과에 가면. 그럼 정형외과에 가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러면 삐거나 막 이런 온열 치료라고 해서 따뜻하게 하면 금방 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 이런 데 삐면 이게 간호 선생님이 자 준비하세요 하고 요 양초 녹은 물에다가 만약 손이 삐었어 이렇게 쑥 담그게 해요. 담그게. 그러면 처음에는 진짜 뜨겁거든요. 그죠? 담가봤죠? 엄청 뜨거운데 묘하게도 양초가 녹는 온도는 이 사람 피부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온도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녹은 양초는 이게 피부에 닿아도 뜨끈한 느낌이 날 뿐인 거지 피부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피부에 화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알고 시키는 거야. 그래서 뿌글뿌글 끓어오는 양초에 손을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거 치료 받으면 움찔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해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초를 한번 거기다 딱 놓고 처음엔 되게 그래도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아이 뜨거워 이렇게 하면은 양초가 손에 묻어가지고 이 양초가 이렇게 이제 굳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굳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살짝 굳으면 한 번 더 넣으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넣고 빼고 하면 양초가 어떻게 있어요. 계속 두껍게 장갑처럼 이렇게 이게 붙어 오르겠죠. 그런 상태로 계속 오래 있게 해요. 그러면 양초가 가지고 있던 열이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다 식으면 그 다음에 양초가 딱딱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양초가 장갑처럼 이거 한번 쑥 벗겨져요. 네, 쑥 벗겨져요. 그리고 그 벗겨놓은 양초 장갑은 다시 여기에 넣으라고 해요. 다시 넣으면 왜냐면 놓고 다른 사람이 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계속 가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런 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형외과에 이렇게 관절 다쳐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가면은 이 치료를 하거든요. 체린이 해본 적 있어요? 네. 그래.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무서운데 몇 번 해보다 보면 재미도 있고 은근히 그 뜨끈한 게 기분도 괜찮아요. 뭐 하여튼 처음에는 약간 좀 무섭긴 해. 어쨌건 그런 걸 실험실에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요거를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풍덩 담궈요. 풍덩 담근 다음에 냉큼 빼요. 그러면 이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양초로 이렇게 코팅이 되겠죠. 양초로 코팅이 되겠죠. 모두 다 양초로 코팅이 되겠죠. 그런 다음 여기에 아까 스카치 테이프 붙여놓은 부분 있죠. 거기를 날카로운 칼이나 핀셋으로 그 부분만 이렇게 툭툭툭 건드려고 테이프를 딱 뜯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테이프를 붙여놓은 부분만 노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양초로 둘러싸여 있겠죠. 이해했어요? 그거를 스카치 테이프를 딱 뜯어놓은 이 부분은 양초가 묻어있지 않을 거고 나머지 부분은 양초가 묻어있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어디에 넣냐면 얘를 HF 수용액 에 집어넣습니다. 진한 HF 수용액. HF는 약산일까요, 강산일까요? HF는 보통 약산입니다. 아까비가 아니고요. HF가 약산인 산염기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이번에도 산염기가 나올 테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엄청난 약산입니다. 약산인데 그럼 약산이면은 안 위험할 것 같지. 근데 HF는 독극물이에요. 독극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에요.
수용액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얘가 기체 상태라면 큰일 납니다. 기체 상태일 경우 흡입할 경우 즉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놈이에요. 어쨌건 그래서 이 HF 수용액을 준비하고 여기다가 양초를 발라놓은 요 유리판 얘를 여기에다가 풍덩 넣어둡니다. 풍덩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시간은 대중 없는데 내 경험으로는 한 두세 시간? 왜냐면 이건 뭐 정확하게 만들고 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강 이 뭐냐면은 그 대충 만들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형태만 갖추면 되니까 넣고 시간은 막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넣어두고 한 두세 시간? 두세 시간? 있다가 얘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다시 꺼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반적으로는 양초가 묻어 있잖아요. 양초는 반응성이 있다 없다? 양초는 반응성이 있다 없다? 다른 양초는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양초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만들어지면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양초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응성이 있다 없다? 반응성이 전혀 없습니다. 겨우 있는 반응성이 연소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초에다가 불 붙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겨우 양초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반응이 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 반응도 안 해요. 그러면 양초를 발라놓은 유리판을 HF에 넣어도 HF랑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 일부를 어떻게 해놨어요? 여기 일부를 긁어놨잖아요. 노출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유리의 주성분이 뭐예요? 석영. 유리의 주성분, 네, 정답. SiO2죠? SiO2. 알겠죠? 그럼 이 SiO2에다가 HF를 섞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SiF4 이런 애가 만들어져요. SiF4.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전체 반응식은 내 기억이 안 나서 뭐 부산물 뭐 또 만들어주고 하는데 전체 반응식은 내가 가물가물해서 잘 기억은 안 나고 어쨌건 유리가 어디에 녹는다? 요 HF 수용액에 녹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녹아서 반해버리기 때문에 노출된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HF 수용액 때문에 녹아버린다고요. 녹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패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한 일련의 그 뭐냐면 과정을 애칭이라고 해요. 애칭. 애칭. 그래서 번역은 식각이에요. 식각. 번역은 식각이고 영어로는 애칭이라고 해요. 식각은 한자말인데 뭘 표현하면 부식 조각을 합쳐서 식각이라고 해요. 부식이 무슨 말이에요? 부식이 무슨 말이에요? 녹쓰는 걸 부식이라고 하잖아요. 녹슬다, 녹아 나오다 이런 걸 한자말로 부식이라고 하죠. 조각 알죠? 조각은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 뭐냐면 녹여내서 조각을 만들다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부식이란 말도 일상생활에서 쓰고 조각이란 말도 조각 알죠? 조각. 예, 그것도 일상생활에 쓰는데 그걸 한꺼번에 한자말로 식각이라고 해요. 그걸 영어로 애칭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리도 사실은 반응성 커요? 반응성 작아요? 유리도 거의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냐면 그릇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리가 반응을 하는 거의 유일한 물질이 바로 HF예요. 그래서 HF에 담그면 저렇게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HF의 성격 때문에 한 3, 4년 전에 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공격이 있었죠. 그건 알아요? 불매운동. 막 불매운동도 하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안 한다고 한 게 뭐예요? 피규어. 피규어로 수출 안 한다고요? 피규어요? 집에 막 이만한 쿠션 있는 거 아니에요? 쿠션에 막 이렇게 1대1 크기 쿠션 있고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배구 자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림 있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주사가 있잖아. 그래? 진짜 이상하다.
그 뭐냐 전 세계 반도체 3대장이 어디예요? 미국, 반도체 3대장이 이제 우리나라, 대만, 미국 요 세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만 앞치락 뒤치락 하고 미국은 사실은 직접 하진 않아요. 미국은 이제 디자인 정도만 하고 미국에 있는 그 회사 이름이 뭐야? 생각이 안 나냐 그러면. 그래서 왜 유명한 대만에서 뭐 TSMC도 있고 뭐 또 뭐 최근에 엔디비아가 어느 회사야? 어느 나라 회사야? 뭐 그런 회사도 있는데 사실은 전통의 강자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죠. 그래서 이제 삼성, 그다음에 SK, 그다음에 LG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세 회사가 배터리도 만들고 하여튼 뭐 반도체도 만들고 막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도체라고 하는 건 민감한 부품이에요, 둔감한 부품이에요. 엄청나게 민감하죠.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 주변에 불순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변에 불순물 관리를 엄청 잘해야 돼요. 그래서 왜 반도체 공장에 가시면 직원들이 하얀 옷 입고 있잖아요. 그거 왜 입고 있어요? 모양, 바로 뭐냐면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도체에 먼지 같은 게 조금만 앉으면 다 불량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직원들이 깨끗하게 에어워셔 후에 그런 방복을 입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입는 그 옷은 사람을 보호하는 옷이 아니고요. 반도체를 보호하는 옷이에요. 알겠죠? 이 반도체 작업 공장은 화면에서 보면은 깨끗하잖아요. 이게 영상에서 보면. 근데 반도체 작업 공장은 지옥이에요. 생명체가 들어가면 죽는 공간이거든요. 진짜 위험한 공간이에요. 왜냐면 깨끗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를 위한 공간이라 생명을 그 안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곳은. 왜냐면 반도체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계속 세척하거든요. 닦는데 뭘로 세척을 하냐면 벤진, 톨루엔, DMSO 이런 걸로 닦아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 공장은 여기에 깨끗해 보이는데 다 뭐가 채워져 있냐면 유기용매들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럼 유기용매들은 거의 다 대부분 웬만하면 다 발암 물질들이라 이 공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일체 없어요. 일체 없어요. 거기서 사람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서 직원으로 한 2, 3년 작업하잖아요. 그럼 골병 들어요. 진짜 골병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반도체 산업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유럽과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안 하느냐? 기술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소송 걸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소송 걸겠어요? 피해자, 그 공장 직원들이 소송 걸기 때문에. 왜냐면 반도체 공장에서 2, 3년 일하면 그 백혈병 뭐냐면 감염 비율이 감염이란다. 발병 비율이 1000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보통 자연계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돼 버리면 이제 빼박이잖아요. 그럼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변호사 사가지고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은 그래서 반도체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유지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겠어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이 또 돼서는 안 돼.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입지 조건은 첫 번째 기술력은 있어야 돼. 근데 인권 수준이 좀 떨어져야 돼. 이해 못해? 인권 수준이 떨어져야 된다고? 인권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이 반도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절대 만들지 않아요. 절대 만들지 않아요. 소송 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소송을 걸면 건 적 있을까 없을까요? 그 삼성 반도체에서 100명에 걸린 노동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사건 진짜 피눈물 나는 사건인데 너무 피눈물 나는 사건이라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예,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승소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결국엔 승소를 했는데 승소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대법까지 가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백혈병으로 앓고 있는데 10년 만에 이겼다. 그 백혈병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걸 삼성이 노리는 거예요.
어차피 법정에서 가면 삼성이 지는 건 맞거든요. 왜냐면 이건 너무 빼박이니까요. 그런데 사건을 계속 끄는 거예요. 계속 끄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그런 소송을 계속 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돈이 많으니까요. 계속 끌어요. 그럼 피해자들이 계속 한 명씩 죽을 거 아니에요. 계속 죽어나가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몇 분만 그 배상을 받았어요. 그게 엄청 유명한 사건인데 우리는 이런 반도체 수출에 이런 빛에 가려서 그런 얘기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인권 수준이 좀 떨어지는 대만이나 우리나라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접었고요. 일본도 반도체를 안 하는 이유가 일본은 우선 기술력이 떨어지고요. 일본은 반도체를 할 만한 기술력도 없을 뿐더러 일본은 또 쓸데없이 인건비가 좀 비싸죠. 요즘은 되게 싸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본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반도체의 주 재료가 뭐예요? 주 재료.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반짝반짝한 반도체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애국가 나오고 우리나라 보호하세요. 무궁화 삼천하면서 이렇게 확 나오잖아요. 반짝반짝 하면은 그게 딱 보면은 우리는 우리나라 기술력 좋다는데 실상은 우리나라 이 되게 안 좋구나. 이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이러고 있다는 건.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근데 화학자인 나는 아는 얘기라고요.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보통 학력이 뭐예요?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통 학력 다 고졸이에요. 왜? 실업계 고등학교 있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노동자를 관리하는 공장장은 학력이 어떻게 될까요? 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공장장 하려면 학력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그런 애들이 다 서울대 정규학부 나온 애들이라고요. 서울대 정규학부 막 졸업한 애들 알겠어요? 공장장들은 반도체 생산 공장 안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절대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고 그 고졸 애들한테만 괜찮아 연봉 많이 줄게. 그래서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하면 월급은 많아요. 보통 고졸 임금의 1.5배에서 2배를 줘요. 왜냐면 곧 죽으니까요. 많이 줘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나 같은 전문 지식을 갖는 사람들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1, 2년 짧게 벌고 몸이 피곤해서 그냥 퇴사하는 거예요. 근데 퇴사하고 몇 년 후에 재수 없으면 백혈 죽는 거예요. 그런 히스토리. 그게 반도체 산업의 이면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나 같은 화학자들 해줘야 되는데 나만 하죠. 뭐 여하튼 그래서 이 반도체의 그 부분이 뭐냐고요? 실리콘이요. 실리콘이 누구랑 반응해? HF.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이 위에다가 실리콘 웨이퍼, 이게 실리콘 판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금속으로 도선을 까는 거예요. 금속으로 도선을 깔아서 아주 금속으로 이 회로를 아주 미세하게 깔아 놓은 그걸 집적 회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금속으로 도선을 깔기 전에 이 웨이퍼 판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에 불순물 같은 게 이렇게 올라앉아 있으면 이게 나중에 뭘 일으키겠어요? 전체 회로의 전기 저항의 이상을 일으키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닦아내야 된다고. 이걸 닦아내야 된다고. 그때 뭘 써? 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세한 이 불순물들을 뭐로 닦아내냐고. 그게 이거라고. 세척액이라고, 세척액.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표면을 HF로 싹 닦아요. 그러면 얘가 얘를 녹이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불순물과 함께 한 층이 이게 싹 벗겨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공정을 생각하면 반도체 공장에서 HF의 사용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난 거. 이게 거의 그러니까 일종의 세제 같은 거예요, 세제. 우리 일상생활에 세제 많이 써야 안 써요? 비누 세제 많이 써야 안 써요? 엄청 쓰잖아요. 반도체 공장에서의 세제예요. 그럼 얘도 순도가 높아야 되겠어? 순도가 낮아야 되겠어? 얘도 순도가 엄청 깨끗해야 돼요. 보통 불순물 비율이 0.000001%예요. 불순물 비율이 이래요. 그래서 7, 9
그래서 0이 7개 있는 수준의 불순물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HF도 굉장히 초고순도. 그럼 이걸 생산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이걸 생산하는 회사가. 그게 일본이었어. 그래서 삼성하고 SK가 이 HF를 어디서 수입을 했어? 일본에 수입을 한 거야. 이 히스토리를 이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잘 썼지. 이게 잘 썼지. 근데 난데없이 저번에 이제 지금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 때 일본도 기시다 총리 말고 아베 총리 때 갑자기 아베가 한국이 일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 대통령은 일본에 협조적이었어요. 일본에 할 말은 했어요. 전 대통령은 일본에 할 말은 했거든요. 그래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일본 정부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사이가 좀 껄끄러웠어요. 그래갖고 그 일본 쪽에서 한국 골탕 먹어봐라 해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초고순도 HF 하고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몇 가지, 2개, 3가지 부품을 묶어서 한국 골탕 먹어봐라 하고 한국에 수출을 금지를 한 거예요. 수출 금지.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반도체 만들 때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수출을 금지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잘 생각해봐. 근데 일본이 수출 안 하면 타격을 받을까요? 타격을 안 받을까요? 받아요. 딴 데서 사는데요. 정답. 정답.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던데요. 여러분, 삼성하고 SK는 산업에서 삼성과 SK는 이게 산업적 규모에서 갑이에요, 을이에요? 삼성이 을이에요? 자,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삼성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초수포 울트라 갑이죠? 그럼 얘 생각해봐. 예를 들면은 가은이의 아빠가 만약에 중소기업을 하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부품을 개발했어. 그걸 열심히 뛰어가지고 애플과 삼성에 드디어 납품을 하게 됐어. 자,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건 가문의 경사죠. 애플과 삼성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일본 회사들이 사실 그런 입장인 거예요. 여기 생각해봐. 생각해봐. 만약에 가은이네 아빠가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을 하시는데 부품을 삼성하고 애플에 잘 납품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국가에서 가은이네 아빠한테 그 제품 그거 삼성하고 LG한테 더 이상 납품하지 마세요 라고 국가에서 압박을 줘. 그래서 가은이네 아빠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납품을 안 해. 그런 아빠한테 가은이는 뭐라고 할 거야? 아빠 미쳤어 이럴 거 아니야. 이제 상황이 이해가 돼요? 이제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왜 삼성과 SK는 일본 제품을 썼을까요? 가까우니까. 정답! 삼성과 SK가 일본 제품을 쓰는 이유는 일본산의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우리와 규격이 같아요. 왜일까요? 바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규격을 진해 규격으로 다 통일시켜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규격은 일본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국은 일본산을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로 일본이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규격 때문에 일본이 벌어들이는 돈이 300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300조씩 돈을 줘요. 이 부품 규격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큰 상관은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1년 수출을 얼마씩 하니까. 1000조씩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뭐냐면은 수출을 1년에 1000조씩 하기 때문에 뭐 300조는 뭐 그냥 비용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가 홀린 터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300조를 벌어가도 일본은 매년 300조가 적자인 나라예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능력이 없어서 매년 300조가 적자인 나라예요. 그럼 만약 우리나라까지 없으면 일본은 매년 600조가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목매달고 살고 있는 나라예요.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정말이에요.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은 진짜 나라예요. 왜냐면 이게 없어도 매년 300조 적자인 나라라서요. 근데 우리나라가 300조씩 대주고 그걸로 근근히 버텨가고 있던 거예요. 그게 일본의 실체예요. 첫 번째 규격이 같고요. 두 번째 가까워요. 가깝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왜냐면 오늘 전화하면 내일 와요. 이게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가격. 일본 제품은 자, 솔직히 일본 제품 요즘 비싸요? 그냥 중저가. 일본 제품은 중저가예요. 고가 제품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일본 이렇게 필기구 살 때 그렇게 경제적 압박 느껴요? 근데 사실은 필기구 더 좋은 거 어느 나라 게 더 좋아요? 스위스, 독일 게 훨씬 좋죠. 근데 걔네들 거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일본 필기구 살 때 뭐 그냥 뭐 살만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중요해요. 그 다음 네 번째 품질이 어때요? 품질이 뭐 그럭저럭 알겠죠? 그래서 삼성이나 SK가 일본 걸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가지고는 일본이 안 판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삼성하고 SK가 이제 알아봤겠죠? 알아봤더니 HF의 경우는 0.0000001 순도 HF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일본은 기술력 다 옛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바로 국산으로 대체됐고요. 나머지 부품은 하나는 러시아, 하나는 스웨덴에서 수입해요. 러시아와 스웨덴 중소기업 있겠어 없겠어요? 그리고 러시아, 스웨덴도 기술력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 나라에서 자, 우리 해가지고 다 바뀌었어요.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러면 일본에 남아있는 이 회사들 어떻게 됐을까요? 자, HF도 0.000001% 순도는 사실은 고순도의 저순도예요. 고순도죠. 그러면 이런 수준의 고순도 HF를 쓰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이 HF를 쓸까요? 삼성이 유일해요. 삼성과 SK가 유일하게 이걸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반도체는 다른 회사들이 안 만드니까요. 즉, 이 중소기업은 삼성과 SK가 유일한 고객이었는데 아베의 정책으로 도산해서 망했어요. 다른 회사들도 다 망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일본,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공격이었어요. 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 되게 효율적인 공격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일본은 대대로 이런 나라예요. 일본은 전략적 판단을 하기를 잘 못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나라들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삼성 반도체 직원의 인터뷰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만 들으면 일본은 대단한 나라여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우리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어떤 기자가 삼성 반도체 직원을 인터뷰한 걸 난 본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그 삼성반도체 직원이 모자이크 처리돼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직원이 이번에 일본이 이렇게 걸 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무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하니까 직원이 뭐라고 답했게요? 지금 뭐라고 답했냐면 한번 쉬더니 한 일주일 밤새면 됩니다. 일주일 밤새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삼성이나 SK가 일본 소재를 쓴 이유는 반드시 필요해서가 아니라서요. 왜 썼다는 얘기예요? 그냥 귀찮아서 쓴 거예요. 귀찮아서. 바꾸면 귀찮으니까. 바꾸면 그 직원들 다 새로 일해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아서 계속 일본 걸 썼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본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HF 알겠죠? 그렇죠? 갑자기 HF 하면서 여러 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겁을 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 남은 산업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애니메이션. 도요타. 도요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일본의 유일한 마지막 남은 산업 도요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돈만 충분하면 도요타 살 거예요? 독일차 어떤 거 살 거예요? 펜츠. 벤츠는 벤츠 몰라요? 벤츠 몰라요? 아니 벤츠 좆된 거 몰라요? 왜? 진짜요? 예, 벤츠 좆됐는데. 그래요? 예. 세상 벤츠 좆 지금? 진짜요? 지금 벤츠 차 지금 다 계약 해지에 지금 막 중고차 벤츠 쏟아져 나오고 있어 지금. 지금이다. 지금 사실은 지금. 지금 폭락이 벤츠 좆됐어요 아주. 이 사건 모르는구나. 왜요? 벤츠 얘기까지 너무 얘기 긴데 안 되는데. 근데 벤츠 좆됐어요 알겠죠? 이따 나중에 찾아봐요. 그러니까 그 검색 벤츠 좆됐음 치면 뭐 쫙 뜰 거예요. 진짜 벤츠 진짜 벤츠가 사실 싼 차예요 비싼 차예요? 비싼 차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도 벤츠 비싸죠. 독일 사람들도 비싸다고 하는 차예요. 당연히 뭐 옵션 좀 붙이면 1억이 훌쩍 넘어가니까 당연히 비싼 차죠. 근데 그 벤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벤츠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은 100억대 부자가 1000만 명 있어요. 중국은 100억대 부자가 1000만 명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벤츠를 가장 많이 사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 내 벤츠 인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벤츠가 그 벤츠의 재벌들이 중국의 재벌들이 벤츠 주식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벤츠의 최대 주주가 다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벤츠는 더 이상 독일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벤츠의 대주주가 다 중국 회사예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벤츠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벤츠의 운영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바로 벤츠의 전기차 EQE. 벤츠 전기차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벤츠가 전기차에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배터리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배터리 전 세계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삼성, SK, LG. 반도체는 삼성하고 SK. 그 다음에 배터리는 LG까지.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의 단점은? 우리나라 배터리의 단점이죠. 단점. 비쌉니다. 30% 더 비쌉니다. 누구 거에 비해서? 된 차이나. 무슨 말 나겠다? 그러면 30%면 꽤 큰 돈이죠. 그래서 벤츠가 중국 배터리 회사를 인수합니다. 배터리 기술력 10위권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를 1억이 넘는 EQE에 탑재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뭐 중국 제품이어도 품질만 괜찮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바로 인천에 송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투기 과열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 거품이 일어가지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투기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에 새 아파트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 아파트들에 입주한 사람들도 비싼 돈 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 차들도 좋은 차들이었겠어요? 나쁜 차들이었겠어요? 좋은 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아파트들은 다 주차장이 지상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잖아. 거기에 차들이 쫙 있는데 CCTV가 영상이 다 공개가 됐어. 갑자기 그 1억짜리 벤츠 EQ에서 갑자기 그 한 이틀 세워놨거든요. 여러분 내 차서 지하 주차장에 한 이틀 세워놨다. 되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 한 이틀 세워놨던 갑자기 전기차에서 갑자기 푸시 하면서 연기가 나더니 갑자기 차가 활활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으니 이게 불이 지하에 갇혀버리면서 연기가 가득 차버리겠죠. 그러면 연기 가득 차면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소방차는 크잖아. 그럼 소방차는 지하 지차장으로 들어가기 어렵지.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악전고투하다가 차가 100대가 타버렸어. 120몇 대가 타버렸어. 그러면 차 한 대 한 5천만 원이라고 잡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한 5천만 원 넘는 차들 거기도 벤츠하고도 있었을 거 아니야. 다른 차들 있었을 거 아니야. 다 타버려서 100 몇 대가. 추정 피해액만 100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게 지금 만약에 그 벤츠 운전자의 과실일 수는 없잖아. 근데 만약에 벤츠 운전자의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술 먹고 와서 에이 오늘 내 차에 불을 좀 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차에다가 기름 붓고 불 질러 탔다 이러면은 뭐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은 형사고발 외에 민사소송 100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집안은 3대가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집안은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건데 이거는 100%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벤츠가 난리가 났어요. 벤츠 계약 해지 다 되고요. 그 신차 계약 다 해지되고, 그러니까 벤츠에 관련된 모든 차종에 다 해지되고 중고차 다 나오고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전기차 말고 딴 걸 사는 거예요? 다른 건 괜찮죠. 다른 건 괜찮은데 그래서 지금 특히나 전기차가 문제인데 이게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이미지가 한번 실추되면서 이 벤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결국 벤츠 본사에서까지 와가지고 벤츠 본사에서 50억 지원하겠다. 그리고 모자랄 경우 추가 지원하겠다. 왜냐하면 이건 벤츠 입장에서도 큰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벤츠 입장에서 이게 CCTV 화면에 그대로 잡혀 있거든. 이게 가만히 갑자기 차가 푸시 하면서 연기가 나면서 막 활활활활 이렇게 되거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벤츠는 지금 중국차라서 구입을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그래서 배터리 제조 회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하고 아우디 이 두 회사는 100% 한국 걸 씁니다. 100% 한국 걸 쓰고 BMW는 그 30% 정도 중국 걸 쓰고 70%는 한국 걸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지들이 놀래가지고 다 공개했어요. 다 공개했어. 혹시 포르쉐는? 포르쉐는 공개 안 했어요. 왜냐면 포르쉐 같은 회사는 중요한 회사가 아니죠. 왜냐면 매출이 작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싼 차 중에 롤스로이스 이런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뭐 족밥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은 산업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냐면 롤스로이스는 한 대 5억 하거든요. 한 대 최소 5억 하는데 그 롤스로이스가 1년에 몇 대 팔리게요? 꼴랑 100대 팔려요. 롤스로이스는 연간 판매 대수가 100대예요. 그럼 5억 곱하기 100 하면 5억, 좀 더 잡으면 800억 정도 나온다고 치자. 현대자동차는 한 대 4천만 원이라고 치자. 현대자동차 4천만 원짜리 차를 1년에 몇 대 팔아요? 200만 대 팔아요. 200만 대. 200만 대 팔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차 메이커들 있죠. 뭐 롤스로이스, 뭐 람보르기니, 뭐 벤틀리 이런 회사 있죠. 산업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차들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차들이에요. 그냥 뭐 개인적인 행복감을 위한 차인 거지 산업 전체의 경제 규모에서는 의미가 없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회사들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다. 자, 그렇다. 그래서 벤츠는 안 돼? 알겠죠? 최디는 어떻게 생각해? 혹시 집에 벤츠 있는 사람? 그렇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요? 그래, 네. 하여튼 그렇다. 근데 그 옛날 가솔린 차는 이게 기름으로 가는 차는 벤츠 좋아요. 근데 좋은데 왜냐면 내연기관 차는 벤츠가 최고로 좋죠. 좋은 차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전기차가 문제인데. anyway. 자, 그래서 이렇게 팠어요.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 숟갈로 떠가지고 이게 살살살 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살살살 올린 다음에 얘를 살살 올린 다음에 이게 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책받침 같은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게 왜 플라스틱 얇은 걸로 위에 딱 올리고 톡톡톡톡톡 쳐가지고 여기다가 곱게 펴요. 이렇게 곱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마운트 한다라고 하거든요. 마운트가 무슨 마운트. 올라타다를 마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격투기에서 올라타서 때리는 걸 마운팅이라고 해요. 올라타는 걸 마운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시료를 이렇게 올려요. 톡톡톡톡 올려요. 톡톡톡톡 올리고 나서 얘를 들어 싹 들어가지고 스테이지라고 하는 데다가 탁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과정 알겠죠? 여기까지 과정 알겠죠? 이런 다음에 봅시다. 이런 다음에 자, 요 얘기만 하고 좀 시작할게요. 이게 뭘까요? 동그라미라고 쳐놓은 거. 동그라미라고 쳐놓은 거.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엑스레이 발생 물질이에요.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이 엑스레이 발생 물질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얘는 방사성 물질이에요. 뭐가 나온다? 방사능이 줄줄 새 나온다고요. 안전한 물질이에요? 위험한 물질이에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주변에 뭐로 둘러싸냐면 납. 바로 납이 방사능 차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납으로 둘러싸 놓은 곳에 구멍을 조금 뚫어 놓고 거기서 엑스레이가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 부분은 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대충 관리해야 되겠어요? 아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방사능이 줄줄 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이 그릇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고정된다.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계장치 안에서. 그럼 여기서 뭐가 새어 나오냐면 엑스레이가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 빠져나온 엑스레이가 여기 스테이지 위에 올려놓은 유리판 위에 올려놓은 요 가루 샘플에 탁 맞을 거 아니에요? 탁 맞고 엑스레이 샘플이 여기 있는 이 녀석과 무슨 상호작용을 하겠죠. 무슨 상호작용을 한 다음 다시 튀어나올 거 아니야. 다시 튀어나온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얘는 입사광, 얘는 무슨 광? 얘는 무슨 광? 회절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엑스레이 회절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사광이 들어오고 회절광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 지금 이 스테이지 있죠? 스테이지가 약간 틸팅 돼 있죠?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안 서 있고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묘하게도 이 각도를 시타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스테이지를 우리말로 바꾸면 무대라고 하잖아요. 왜 무대냐면 그 엑스레이를 촬영할 샘플을 올려놓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도 무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무대가 실제로는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무대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처음에는 이렇게 평평했겠죠? 보이세요? 처음에는 평평했겠죠? 그러면 처음에 평평했다. 몇 도인 거예요? 그러면 각도가 시타가 몇 도인 거예요? 시타가 0도인 거죠? 뭐냐면 입사광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스테이지의 각도를 시타라고 한 거니까 처음엔 시타가 0도입니다. 그게 0도에서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때 묘하게도 여기가 입사광이면 반사광의 각도가 같을 때. 자, 그럼 잘 봐요. 여러분, 봐봐. 여기 이런 면에다가 물 있죠, 물. 물을 이렇게 여기다가 물사대기를 이렇게 이런 면에다가 탁 때렸어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이런 판에다가 이렇게 물사대기를 탁 치면 물이 튀겠죠. 그럼 물사대기를 쳤으니까 물이 정해진 방향으로만 튈까요? 사방팔방 다 튈까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여기다가 엑스레이를 입사시켰잖아요.
그러면 회절광은 어디로 튀어나올까요? 사실 회절광은 사방팔방 다 튀어나와요. 알겠어요? 입사광의 회절광은 각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각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이런 면에다가 물사대기 쳐서 튀어나오듯이 엑스레이는 사방팔방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튀어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때 그래서 이제 회절광은 사방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디텍터, 이 디텍터가 뭘 감지하는 녀석이겠어요? 회절광을 감지하는 디텍터죠. 이 디텍터를 하필 어느 방향에만 두냐면 입사광과 각도가 같은 쪽에만 디텍터를 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입사광과 회절광의 각도가 같은 회절광만 디텍터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디텍터 이런 데 두고 이런 데 둬도 다 측정돼요. 측정이 되는데 수학적 처리를 위해서 입사광과 같은 반사각으로의 회절광만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봐요. 간단한 기압을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한 기압. 자, 이 보조선 보이죠? 이 보조선이 원래 입사광의 방향이겠죠? 자, 원래 입사광의 방향에 대해서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동의각이라 그래? 억각이라 그래? 이 각도도 시타가 되는 거 알겠어요? 기하학적으로 저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무슨 각이라고 하지? 이게 요거하고 요거니까 이거하고 각도 같을 거 아니야? 그 막곡지각. 그래서 막곡지각 관계 때문에 얘하고 얘도 같아요. 얘하고 얘도 같아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당연히 각계 방향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잘 봐요. 스테이지가 돌아가죠. 스테이지가 몇 도 들어갔어요, 지금? 시타가 돌아갔죠. 그러면 처음에 디텍터는 어디 있겠어요? 디텍터는 처음 디텍터 위치는 여기 있었다고요. 그러면 처음 디텍터 위치에서 디텍터는 몇 도 돌아간 거예요? 2시타 돌아간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계적으로 스테이지를 시타만큼 돌렸을 때 디텍터는 몇 도를 돌리는 거예요? 2시타 각도만큼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시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디텍터가 돌아간 각도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잠깐 여러분 학교 프린트를 보실까요? 학교 프린트 갖고 있는 사람, 슬쩍 보고 안 가져온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도 슬쩍 보여줘봐요. 이 학교 프린트인데 여기 보면 이 학교 프린트거든요. 학교 프린트에 보면 여기 엑스레이 측정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측정된 그래프에 X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축에 2시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2시타 뭐예요? 2시타 흐리지만 2시타 학교 자료예요? 2시타 여기 2시타라고 보이죠? 2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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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2시타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엑스레이의 측정 결과를 왜 X축을 그냥 시타가 아니고 2시타로 정하느냐? 관습적으로 이게 돌아간 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스테이지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게 디텍터가 왱 돌아가는 게 이게 훨씬 눈에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 기계 보면 나는 이걸 막 3년 동안 내내 이걸 측정했기 때문에
엑스레이 기계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그 안에서 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그 유리판 이렇게 탁 있으면 거기 여기서 이렇게 막 돌아가 이렇게 막 볼만한 모습만 내겠어. 이렇게 막 돌아가 띵 하면서 나중에 다 하면 그리고 금방 찍혀 금방. 그래서 띵 이렇게 컴퓨터 상에서 탁탁 해가지고 그냥 온 하면 이게 띵 하거든요. 그럼 이게 유리 안에 보이니까 볼만해. 그럼 띵 하면 조금 있다가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모니터에 결과가 팍 뜨는 거야. 바로 떠 이렇게. 그 뜬 결과가 여기에 있는 교재에 있는 요 그림이라 이런 말이에요. 요거 알겠죠?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 측정 결과는 이게 투시터 각도에 대해서 뭔가가 측정돼서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실험 장치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3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같이 가서 부산고 콩수 안 나와? 아나 아빠가 되는. 누가 보고 있지? 누가 보고 있지? 강민재. 뭐? 응, 강민재. 새끼는 맨날 저기 안에 있는